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 학술정책부원장 김주성입니다. 오늘 미래지향적 국가 비전을 준비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문정권 4년 동안 많은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약속에 우리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4년을 지나고 보니까 그동안 반칙과 특권이 너무 많았고 또 이 사회가 많은 부분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들이 보기에는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과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될 겁니다.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면 결과는 어떠한 것이든지 본래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한데 결과가 또한 정의롭다는 새로운 기준을 갖고 있으면 그런 사회는 모순 사회가 됩니다. 결과가 공정한 새로운 기준으로 과정과 기회를 통제하기 때문이죠. 이 부분을 우리들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능력에 따라서 모든 기회를 부여받고 열심히 공정하게 우리들이 경쟁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었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국 사태를 보십시오. 조국의 딸이 그동안 많은 그 입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정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도 왜 모든 분들이 또 대통령까지도 마음의 빚을 갖고 있고 그 부분을 지지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조국의 딸이 합격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것은 결과가 정의롭다는 새로운 기준을 갖고 과정과 기회를 무시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면 막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막스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받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이상사회라는 얘기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 능력껏 일하지만 받는 것은 필요만큼만 받게 됐다는 것이죠. 능력과 이 보상의 관계가 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문정권이 갖고 있었던 그런 모순된 이상을 표현했다고 보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노력껏 자기 일을 하고 자기 능력껏 일을 해서 능력껏 보상받는 것이 모두가 정의롭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 사회는 바로 결과가 어떠한 것이든 그 능력에 따라서 보상받는 사회를 우리들은 꿈꿔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결과주의 정의관을 추구해왔기 때문에 기회의 균등과 과정의 공정성이 모두 많이 무너졌습니다. 위법행위가 많이 자행되었고 그런 속에서 반드시 자기들이 추구했던 것들만 옳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아까 조국의 사건을 예를 들었지만 실은 더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위법한 것으로 판결이 났죠. 그것은 다 대선 과정의 공정성을 어겼던 겁니다. 울산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대통령이 좋아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거법을 많이 어기고 꼭 당선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선거한다는 것은 누구한테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되고 능력에 따라 그 사람이 시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국민들이 공정하게 판단한 결과에 의해서 결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한 사회, 이 능력이 발휘되는 사회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다른 정의로운 새로운 기준으로 국가를 운영하려고 했었던 문정권의 모순된 정치 사상에서 비롯됐다고 우리는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추구해야 될 것은 이제는 능력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누구한테나 균등하게 주어지고 과정이 공정해서 누구나 다 능력을 발휘하고 능력만큼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이 사회가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꿈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이것은 문정권이 갖고 있었던 결과주의 정의관이 아니고 과정주의 정의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고대 사회나 북한과 같은 사회에서 계급 사회에서는 기회균등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왜냐하면 양반이 아니면 과거에서 시험 볼 수가 없고 급제되기가 어렵고 북한 같은 계급 사회에서는 당에 충성한 사람이 아니면 북한 사회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기회균등이 다 깨져 있고 법치주의가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북한을 보십시오. 또 중국을 보십시오. 얼마나 부정부패가 많습니까? 이것은 결과주의, 꼭 자기들이 집권해야 옳다고 생각하는 그 결과주의의 근거에서 과정과 기회를 다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한 능력주의 사회를 추구해 왔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대부분 다 풍요롭게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 그러한 것이 많이 깨진 것을 되살려야 됩니다. 특히 기득권 세력인 민노총을 우리들이 정리하지 않으면 노동의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져서 또 고용 세습들이 이루어져서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가 많이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동 기득권을 타파하고 능력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우리 사회가 활성화되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풍부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참여연에서는 공정과 능력이라는 두 개의 커다란 컨셉을 갖고 국가 비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 사회를 만든다고 해서 반드시 능력의 기초에서만 이 사회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능력을 다 발휘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불운에 대비해야 되고 누구나 불운은 당할 수 있습니다. 타고나면서 장애인이 될 수도 있지만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대비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몸을 사리게 되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우리가 만드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 공정한 능력 사회를 위한 5가지의 정책 방향을 우리들은 잡고 있습니다. 첫째가 선진형의 국가 체제를 확립하는 것, 둘째가 청년 친화적 경제 체제를 확립하는 것, 셋째가 미래지향적으로 복지 체제를 확립하는 것, 넷째로 학부모 주권의 교육 체제를 확립하는 것, 다섯 번째 동맹 중심의 외교 안보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2개를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형의 국가체제 확립 문제가 우리한테 시급한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문정권 4년 동안 국가체제가 너무 많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비정상적인 독재형 국가가 거의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문정권에 들어와서 많이 무너진 국가체제를 우리가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삼권 분립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언론이 장악되고 말았습니다. 언론의 독립성이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집중되어서 독재화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사법권을 보십시오. 우리 사법권의 독립성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대법원장이 대통령한테 구시도 절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대법원은 이미 정권의 이익에 맞춰서 판결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검찰의 중립성이 얼마나 훼손됐는지는 잘 알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차고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검찰을 장악하고자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검찰을 장악하는데 너무나 많은 힘을 기울였고 검찰 조직이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이 깨지면서 국민의 권리를 회복할 길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기관은 헌법기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가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이런 합의제 행정기관들은 정치적인 중립성이 지켜져야 되는데 지금 다 정권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정권의 이익에 맞춰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우리가 지키기가 어렵게 됐지 않습니까? 국가 체제를 정상화해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선진형의 국가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다음 정권에 들어가서는 반체제 법률들 수천 가지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히 처리하지 않으면 국가를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삼권 분립을 다시 견제와 균형 체제로 회복해야 됩니다. 청와대 국무조정 기능을 축소해서 총리실의 국무조정 기능을 확대함으로 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해내야 됩니다. 검찰과 합의제 주요 행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적 행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청년 친화적 경제체제 확립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청년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민노총의 기득권을 타파하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 청년의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고 해놓고 청년이 체감 실업률이 25%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모두 그 법 위에 정권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민노총의 기득권을 타파하지 않으면 청년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민노총은 주로 대기업의 근로자 집단이라는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평균 연봉이 7천만 원을 넘습니다. 심지어 금속노조는 평균 연봉이 1억이 가깝습니다. 대다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연봉은 4천만 원 미만입니다. 지금 노동구조는 노동자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입니다. 이 대기업 노조들을 우리가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국가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가 없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민노총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권과 지배연합을 지금 결성하고 있는 가장 전투적인, 세계적으로 가장 전투적인 민노총을 개혁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십시다. 개혁 방향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선거 공영제를 도입해야 됩니다. 민주노총이라는 이름에 민주라는 것을 붙여놓고 나서 선거할 때 보면 전혀 선거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어디 썼는지 누구도 감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들이 요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민주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분야, 민노총에는 공공분야의 근로자 노총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공공노조들은 정치행위를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노동 유연화를 위해서 대기업 노조의 요즘 얘기 나오는 것으로 보면 대기업 노조 1명에 1명의 연봉으로 청년 3명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세습과 고용의 경직화 부분을 우리가 해소한다면 많은 일자리를 구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청년들은 지금 주택 문제에 너무너무 실망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생망이라고 그럽니다. 이 세상에 생은 망했다. 이것을 이생살로 이 세상의 생도 살만하다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에서 젊은이들이 집을 구하려면 29년 동안 하나도 다른 데 쓰지 않고 모아서 29년이 걸려야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노력해야 됩니다. 일본만 해도 16년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청년들이 희망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주택 총체적인 실패했던 부분들을 반성해야 될 겁니다. 서울에서 예를 들어 서울을 본다면 박원순 10년 동안 도시 재생 사업에 매달린 결과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문정권 4년 동안에 공급 부족을 인정하지 않고 투기 세력으로 몰아붙인 결과가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혁파하고 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재건축, 재개발을 전면 허용하고 이명박식의 보금자리 주택을 정책을 구현하고 30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주택 정책,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면 아마도 우리는 청년들이 20년 내로 아니면 더 나아가서 15년 내로 집을 구할 수 있는
활기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공정과 능력으로 활기찬 사회를 만드는 비전을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